예,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가 또 그건을 해서 또 엄청 불안하시죠? 이게 한국 언론이 잘못 전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영어에서 이제 그 머니머신, 돈 기계라 그러면 한국 언론은 뭐 그게 뭐 돈 찍어내는 기계, 돈 만드는 기계, 뭐 돈을 잘 버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아닙니다. ATM 머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을 한 거예요. 한국은 말이에요. 그 ATM 기계예요. 내가 그 건드렸으면 거기서 그냥 100억 달러 쫙 모았습니다. 100억 달러.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이 정도면 나 참 이 어르신 왜 이러시나 좀 너무 극언이죠. 너무 품위도 없고. 아니 ATM 머신에서 자기 구자 아닌 데서 돈 뽑으면 그 사기꾼이지. 자기 구자인가 한국이? 비유를 해도 스스로 사기 강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니까 한국을 뭐 기계 취급을 하고 돈 세는 기계. 최악의 그건이 아닌 게 다행이죠. 예. 이걸 만약에 옛날식으로 했었으면 그 전에 이게 이제 4월 달인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연설할 때 그랬었죠. 100억 달러 안 내면 평양에게 네 맘대로 서울을 불바다라고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협상할 때. 이런 그건 안 해서 다행이에요. 트럼프 선생님. 참나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이거랑 똑같아. 논리 구조가. 돈 안 내면은 러시아한테 말해서 유럽을 짓밟아 버리라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F 워드를 썼다고요. F 워드. B음 처리되는 단어를 썼어요. One of the presidents of a big country stood up and said, well, sir, if we don't pay and we're attacked by Russia, will you protect us? I said,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Whatever hell the F they want. 못 걸리는 대로 하라고 내가 러시아한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돈 내세요. 돈 내세라고 말했어요. 이 화법을 그냥 요번에 한국에 적용을 했으면 제가 말이죠. 한국과 협상을 할 때 말이에요. 100억 달러 안 내면 평양한테 말해서 그 뭐 가지고 그래도 그냥 서울 조져가지고 불바다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한국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뻔한 거예요. 안 그러기를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좀 착한 거지 유럽보다는. 참나 기가 차가지고. 이건 좀 과한 거죠. 예, 아주 과한 겁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되죠. 예,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가 이게 참 그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이제 해리스가 조금 더 기운을 차려갖고 해리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폴이 워낙 여러 가지니까 근데 좀 영향력이 있다 그럴까 좀 공신력이 비교적 있는 TIPP 뭐 마리스트 이런 폴들에서 보면 해리스가 지금 4% 뭐 3% 이렇게 이기고 있어요. 다시 근데 이제 이게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불안한 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혹은 해리스 입장에서 먼저 해리스 입장에서 불안한 건 뭐냐면 2020년에서 그 초접전 지역들이요. 네, 초접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론조사한 거보다 트럼프 득표율이 5% 정도 더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초접전 지역에서 보면 펜실베니아 해리스 2% 이겼으니까 실제로 투표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는 소리잖아. 네. 그리고 뭐 위스콘신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 5% 숨은 5%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또 트럼프는 내가 이겨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냐 또 없어. 왜 그러냐? 2022년 중간 선거가 또 안 그래요. 2022년 중간 선거 폴을 보면요. 민주당 쪽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2022년 중간 선거 폴을 보면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숨겨진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폴에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까보니까 민주당이 이겼어. 2022년 중간 선거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이 여론조사 대비해서 숨겨진 표를 갖고 있다로 됐었는데 2022년 선거는 또 민주당 쪽에서 숨겨진 표가 있더라. 이러니까 양쪽 다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 안 했지만 그 미국은 사전투표가 그게 기본적으로 부재자 사전투표 컨셉이 있어서 우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통상. 그 사전투표 우편 사전투표 지금 그 반송 퍼센티지를 보면 민주당 쪽 등록자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요. 지금 한 10에서 20%포인트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시점까지 어느 한 지역에서 공화당 쪽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반송이라 그럴까 들어올 수 있는 회신이죠. 그러니까 투표 우편이 공화당 쪽은 40% 들어와 있는데 오늘 시점까지 아직은 며칠 남았죠 물론. 민주당 쪽은 이게 60% 들어와 있는 거예요. 55%가 들어와 있든지. 그 사람들은 그 투표의 명부를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누가 이 유권자가 이게 공화당 성향인지 민주당 성향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투표 성향이 만약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투표 사이의 관계가 2016년, 2020년 패턴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022년 패턴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져요. 그러니 이게 피말리는 상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말이 거의 저 정도면 한국과 같이 전략적인 초특급 동맹에 대해서 ATM이라고 부르는 정도면 뭐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건 이제 그 말하자면 말이 참 실수가 나오는 건데, 예. 근데 저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좀 그런 사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려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상하원을 다 장악해야 되고요. 상하원 의원들이 다 트럼프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원은 이제 보통 올해가 이제 제1반 first class예요. 상원은 100명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면서 3분의 1씩 하니까 임기는 6년이 돼요. 올해는 그래서 이걸 3년 하는 거를 뭐 그러니까 제1반, 제2반, 제3반 그러면 2년 터울을 두고 1반, 2반, 3반 한 다음에 다시 1반. 그러면 내가 1반에 뽑혔으면 6년 후에 1반 선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이제 제1반인데 1반이 33석 됩니다. 1반의 민주가 23석이에요. 방어를 해야 될 게. 그러니까 훨씬 더 민주가 어렵겠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1반의 민주가 방어해야 되는 23석 중에 3석이 2016년 선거와 2020년 선거에서 전부 그 지역이 트럼프를 찍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미국 그 투표 패턴을 보면 대선 후보와 다른 정당의 상원 의원 후보를 찍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원은 좀 다른데 대선은 뭐 A를 찍어놓고 공화당을 찍어놓고 하원 의원은 B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원은 안 그래요. 상원은 대선 후보와 그 상원 의원 후보는 일치율이 높아요. 그 당 소속의 일치율이. 그래서 아마 상원은 공화당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트럼프도 얼핏 지나가면서 그 얘기했고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마지막 가서 그 사람 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2선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은요. 그러니까 연임이면은 2선까지밖에 못하지만 1선 해놓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2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28년 선거에 그럼 트럼프가 나올 거냐? 트럼프가 전에 얼핏 지나가면서 안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아마 내 생각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할 거고 사람들이 또. 그러면 트럼프가 안 나온다,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말 듣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지긋지긋하게 마가 눈치 보는 거 싫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을 보죠. 하원은 435석 전체가 이번에 걸려 있는데 하원이 2년마다 하니까 하원 의원 의석은 인구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은 전국 여론조사와 연관성이 높아요. 전국 여론조사와. 예, 전국 여론조사, 전국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 주별별로 구분 안 하고 이렇게 그 어떤 데모그래피 특성만 봐가지고 하는 전국 여론조사죠. 그래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민주당이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이 비록 소수파지만 당선됐을 때 그러면 트럼프가 뭐 지시했을 때 그 고분고분 트럼프 따르겠냐. 이번에 우크라이나원도 트럼프를 따라가지고 우크라이나원 내내 브레이크 걸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 설득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패키지 오케이 해준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 못합니다. 계속해서 국방수권 법안에 숫자 바뀌는데. 그러면 저거 안 되면 철수해? 그 방위비 분담금 무슨 협상 안 되면 법률에 의해서 철수 못하게 돼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지. 거기다 먼저 번 협상해 놓은 걸 지가 문질러서 협상이 안 되는 건데 독박은 지가 다 쓰지.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못 흔들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건 걱정 마시고요. 또 트럼프 말기까지는 게 적용되지 않나? 몇 년 앞으로? 예. 너무 걱정 마시고. 단지 이제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당선돼도 지금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이나 구도를 함부로 못 흔듭니다. 일단 유럽은 옛날과 달라요. 이미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그 GDP 기준으로 해서 2% 이상씩 쓰기 시작했잖아. 그럼 이제 군비가 계속 강화돼 가는 거거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트럼프 쪽 전략 백서에서도 그게 밝혀졌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US National Strategy,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영토 한량 없는 휴전을 추진할 거예요. 한국과 같이. 그러니까 한국이 휴전이 됐을 때 북한을 영토로 인정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휴전 체제 아니에요. 북한을 영토로 인정하고 그걸 국가로 인정하면 종전이에요. 유엔을 동시 가입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준 국가인데 PLO도 유엔 멤버거든요. 국가가 아닌데도. 유엔 가입을 했다 그래서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 국내법상 분명히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냥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 3조는 영토가 한반도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을 한다는 얘기는 영토 문제는 원래 91년 영토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쟁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분쟁의 씨앗으로. 일단 총을 쏘지 말자. 그리고 일단 그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급속 발전을 해버리고 그 러시아가 깔아앉으면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힘을 잡게 되죠. 이렇게 한반도처럼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한 게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킨이에요. 저거는 러시아를 주업해가지고 쫓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스티븐 커킨은. 그래서 뭐 이거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바이든 진영은 이거를 뭐 밀어붙일 생각이 없죠. 싸워봐. 싸운다는 것만큼은 도와줄게. 근데 도와주는데 무기는 좀 한계가 있어. 우리 KTS 아타크음스 탄도미사일 주긴 하는데 300km짜리는 못 줘. 그리고 러시아 본토 안은 때리지 말고 싸워봐. 바이든은 그거고 유럽도 그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가를 많이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해 대가로 러시아를 완전히 뼈가 금이 가게 만든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그거예요. 2년 반째 전쟁이. 그러니까 이게 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냉혹한 거죠. 냉정하고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들의 그런 관점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역 경찰이 되는 구도인데 저건 이제 바이든은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뭐 이스라엘의 뭐 협상을 해라 평화를 추진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판을 정리하고 이란을 좀 군기를 잡고 그 다음에 하마스 때려잡고 헤즈볼라 때려잡고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도 팔 걷어붙이고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당연히 안 말리고. 그래서 이거는 구도가 같아요. 지금 정리돼서 진행되는 거랑. 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도 구도가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고 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로 저렇게 좀 이상한. 세 번째는 뭐냐면 동아시아 집중 전략인데 이건 이미 진행되어 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하지만 그 트럼프의 듣보잡 이른바 흔히 그 뭐라 그러죠? 뭐 저기 뭐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다고 조선일보가 띄운 엘브리치 콜비 같은 사람들은 뭐 좀 엉터리 소리 하지만 이거 동아시아 집중을 하고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에 대해서 전략 세워놓고 지금 진행되어 온 게 굉장히 깊어가지고 트럼프가 좀 못 바꿉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사심이 있어서 이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현실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가다듬어 온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더 이상 좋은 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신냉전, 이제 신냉전이라는 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첨단 분야라든지 전략 분야,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쫓아내는 걸 뜻하는 거죠. 그 중국 그런 분야들로부터 중국을 차단하는 거. 이건 세팅돼서 진행 중이고 이건 뭐 트럼프도 얼싸 좋다고 트럼프는 여기다가 어마무시한 관세까지 얹으려 그러니까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 대한 군사 우위인데 이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나이프, 그러니까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이거를 중심으로 한 군사 체제로 신속하게 세대가 진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트럼프 일기 때 나온 아이디어예요.